그래서 한국 경제, 특히 1996년 IMF 구제 금융과 2008년 금융위기죠. 이 사이에 한국 경제의 현실, 그 한계를 종합해서 보면 한국 이전 남북 분단이 70년, 80년이죠. 이렇게 되면서 이로 인한 분단 비용이죠. 분단 비용이 늘어나고 있고 결국은 한국 사회가 이러한 가장 중요한 이 남북 분단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게 되면서 이런 분단으로 인한 리스크 때문에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미국이죠. 미국에 의존하고 이러한 군사적, 정치적 의존이 경제적 의존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한국 경제가 대외 종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외세에 의한 분단에 의한 냉전의 부담이죠.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이런 부담은 민중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냉전 이데올로기를 해서 민중들은 정치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전쟁 위기와 그다음에 징병제로 인한 병의 부모, 그리고 각종의 군사 비용이죠. 국방비, 주한미군 주둔비 이런 것들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정치 경제적 발전이 저해되고 있고 바로 이러한 분단 상황으로 인해서 반세기 넘게 외세 의존적인 군부 독재와 친미 보수 세력 집권으로 나타나고 바로 이것들이 재벌을 육성하면서 한국을 비정상적인 경제 발전 국가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정치 엘리트, 친미 엘리트죠. 미국 유학파들, 서울대 출신들, 변호사들, 군사 엘리트, 육군사관학교, 국내 독점 자본 재벌들이 권력 연합을 형성하고 있다. 조중동과 같은 이러한 친미 보수 언론도 마찬가지죠. 한국 사회의 권력 연합을 포괄하면서도 그 중심에서 권력 연합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붕괴되지 않도록 그 추계 역할을 하는 것이 미국입니다. 한국에서 쿠데타나 그죠? 경제적 위기가 처할 때마다 미국이 나서서 조정해 주죠. 4.19 혁명도 미국이 개입했고 5.16 12.12, 1987년 6.15, 6.29 선언 다 미국이 개입해서 더 이상 사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현지 지배 방식이죠. 친미 정권을 내세워서 자신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이익을 가져가는 것. 외세 의존적인 권위주의 정부, 독재죠. 이러한 독재 정부죠. 이 정부의 국방, 재정, 경제, 대외적인 정당성을 담보해주고 그 대가로 미국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이익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한국 자본주의의 성장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자본이 주도한 수직적인 국제 분업으로 종속을 심화시킨 대가입니다. 미국이 원하는 값싼 소비재를 수출해서 돈을 벌었죠. 대외 의존적인 독점 자본, 재벌이죠. 재벌을 중심으로 한국 경제가 성장하고 이 재벌은 수출 지향적이고 대외 의존적이죠. 당연히 미국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이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강한 친미 국가를 유지하는 이러한 동력들이 바로 친미적인 경제 구조, 즉 재벌입니다. 한국 경제의 국내 수요 부족과 원자재 부족으로 인해서 그동안 대외 의존적인 수출 지향적 경제 발전을 숙명으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한국 경제는 80년대까지 이 사회 간접 시설과 생산 시설 투자를 위해 외채를 끊임없이 도입해왔죠. 부족한 외채는 독일 간호사 광부 파견, 베트남 전쟁 참여, 그죠? 중동, 그죠? 중동 노동자 파견 등으로 인해서 해외에서 노동자들이 벌어온 돈을 통해서 보충해 왔습니다. 1990년대 초부터 재벌이 이 전자반도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중화공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수익률이
저하됐고 만성적인 국제 수주의 적자로 매체가 증가됐습니다. 1990년대 들어 3저 호황이죠. 저금리, 저유가, 그죠? 저금리, 저유가 등을 포함한 이 3저 호황, 저달러죠. 3저 호황이 이렇게 끝나면서 중국과 같은 아시아 후발국이 등장하자 무역 수지가 더욱 그 악화가 됩니다. 결국은 IMF 시대에 와서 그 중화공업을 재벌을 중심으로 과도하게 투자했는데 삼성과 현대, 반도체와 자동차는 살아남았지만 대우나 함보 이런 데는 죽었죠. 양적 한계에 도달해서 이제는 강제적인 투입 산출이죠. 어, 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하기 전까지는 국가가 자본과 노동을 투입하면 경제가 성장하는 이러한 투입 산출의 비례관계가 개발도상국 때는 적용됐지만 선진국 문토에 가서는 도달하지 않았고 이런 권위주의 정권에 의한 경제 발전 정책도 더 이상 그 효율성이 실현되지 않았다. 한국의 대외 의존도는 여전히 악화돼 국제 경제의 불안정성에 한국이 과도하게 반응하죠. 뭐 미국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한국에서는 뭐 태풍이 붑니까? 미국에서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을 걸리고 이렇게 대외 의존도는 국제 경제의 불안정성에 취약해졌다. 특히 국제적 투기 자본에 취약해졌죠. 론스타에도 보듯이 투기자본들이 엄청난 투기 수익을 가지고 단기 투자를 한 다음에 철수해 버렸습니다. 제국주의 자본과 권력은 금융 위기를 기회로 해서 한국의 신자유 정책을 강요하고 투기적 자본이 한국에서 폭리를 취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을 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노동력 중심의 산업이 한계에 도달했고 현재 노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입하고 있어서 더 이상 노동력 착취를 통한 경제 성장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양극화로 중산층이 몰락하고 실업자뿐만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가 급증하면서 거대한 빈민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문제가 심각하죠. 국내 산업의 공동화, 내수는 없고 수출로만 먹고 살면서 그럼에도 노동 집약적 산업으로 시작했지만 세계가 신자유주의 체제로 재편됨에 따라 자본 집약적 산업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사회에서 인구가 줄어드는데 그죠? 노동력이 줄어들죠. 노동력이 부족하면 취업이 잘 돼야 되는데 노동력이 없는데 인구가 줄어드는데 얼마 안 되는 청년들은 더 취업을 못하고 있는 그죠? 음. 인구가 줄어드는데 취업은 더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1997년부터 부채 비율이 높은 재벌부터 연속적으로 부도를 내면서 파산하면서 IMF 구제금융 사태가 벌어졌죠. 부실 채권을 껴안은 금융기관도 역시 파산에 직면했고, 그래서 은행들이 통폐합하고 은행들이 해외 자본에 넘어갔습니다. 통화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단기 유동성, 부족으로 외환 위기가 도래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김영삼 정권의 위기 대응 능력이 고갈되자 외환 위기는 금융 위기로 번졌습니다. 사실 김영삼이 클린턴과 잘 협상을 했으면 외환 위기가 오지 않을 수 있는데 김영삼이 클린턴이죠. 클린턴의 경고를 무시하면서 결정적인 시기에 미국이 한국을 외환 위기에서 구해주지 않고 그냥 부- 국가 부도 사태가 나도록 방치했습니다. 김영삼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은행들이 신규 자금을 대출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대출을 연장하지 않고 회수하였고 이로써 IMF 시대에 재계 30위에 있었던 대우, 한보, 철강, 산미
진로, 기아, 혜태, 뉴코아, 한라 등이 부도 처리됐습니다. 한국에서 IMF 사태는 제국주의 자본이죠. 미국이죠. 이 미국과 김영삼 정권이 갈등을 했으면, 갈등만 하지 않았으면, 그죠? 미국이 도와줬으면, 사전에 도와줬으면 국가 부도로 가지 않았겠죠. 다시 말해서 미국 제국주의가 한국 정권과 갈등을 일으킬 경우에는 언제든지 미국 제국주의나 한국 경제를 위기에 빠지게 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즉, 미국과 일본의 자본이 한국에 대한 쇼윈도 정책을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제국주의 자본과 권력이 언제든지 개발도상국을 혹은 중진국을 길들일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현실을 보여줬다. 심지어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대외 의존성이 높으면 제국주의 자본과 권력에 의해서 언제든지 경제 위기에 치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김대중 정권은 경제정책의 주권과 국부를 희생하면서 외세의 도움으로 국가 부도 사태를 극복했지만 그것은 제국주의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 한국 경제에 대한 피해와 한국 민중, 한국 노동자에 대한 피해는 심각했습니다. 외환 위기 이후 금융자본, 특히 외국 자본이죠. 투기적인 축적 방식, 짧은 시간에 이익을 갖고 먹튀하는 자본, 론스타, 그 산업자본의 착취, 아, 노동 감시, 그죠? 노동에 대한 탄압, 빈부격차 심화, 비정규직 확대죠. 사회 안전망의 미비, 뭐 정부의 신자유주적 개입, 정부가 노골적으로 자본 편을 드는 겁니다. 이러한 급속한 경제와 산업 구조, 그리고 경제 정책의 변화는 경제의 불안전성을 악화시키고 노동자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다국적 금융자본은 론스타에도 보듯이 금융기관이나 기관 산업을 해외에 헐값에 매각하도록 정부와 채권 금융단에게 압박을 가했고, 이러한 해외 투기 자본은 IMF 때 싸게 사서 그 이후에 IMF가 극복된 이후에 비싸게 다시 팔아서 수조 원의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IMF를 계기로 해서 경제 전반에 미국식 경쟁 시스템이 도입됐고, 사회 전반, 정치, 경제, 사회, 경제 모든 분야가 미국화로 되고 있고, 국제통화기금은 특별 구제금융을 주는 조건으로 미국의 재무부와 월스트리트죠. 신자유주의적인 구조조정을 한국 정부와 기업에게 강요했습니다. 주가 폭락이나 대외 신인도의 하락을 방지한다는 핑계 아래 이러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 금융자본의 요구에 따라 경제정책을 변경했고, 특히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을 탄압했으며 이자제한법을 폐지하는 등 반민중적인 경제정책을 강행했습니다. 2008년 하반기 미국에서 주택가격의 거품이 꺼지면서 주택을 담보로 설정한 파생 금융상품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미국에서 금융기관이 도산하기 시작했고, 미국발 금융위기는 전 세계 주식시장의 주가 폭락과 그에 따라서 미국의 자본이 해외 투자를 철회하고 미국으로 철수하게 됐죠. 이러면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한국을 비롯해 제3세계 개발도상국에도 퍼지게 됩니다. 즉, 한국을 비롯해 해외에서 달러가 부족해지는 달러 경색 현상으로 외환위기가 왔습니다. 한국의 외환금융시장은 물론 수출시장까지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IMF의 버금가는 경제 후퇴와 외환위기를 맞이했습니다. IMF와 금융위기의 교훈은 한국 경제가 대외 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국제적인, 그죠? 대외적인 경제 불안 혹은 정치 불안에 한국 경제가 언제든지 위기로 치달을 수 있고, 한국 경제가 그러한 위기 때 미일 제국주의죠? 미일 제국주의
자본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그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미일 제국주의 자본은 그 위기를 극복하는 대가로 한국의 대외 의존성, 종속성을 더욱더 심화시키고 자신의 이익을 보장하는 그러한 정치적, 경제적 제도를 강요했다는 게 바로 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